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컨텐츠는요, 교통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그로 인해서 재건술까지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 후유증에 따라서 합의금에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후유증을 결정하는 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까지 받았을 경우에 장애율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실제 사례니까요, 의무기록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무릎에 충격을 당했고요. 왼쪽 무릎에 충격을 당해서 이 무릎의 통증과 붓기로 인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 PCL이라고 보통 약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PCL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럽처 파열로 인해서 밑에 보시면 OP네임은 수술 이름입니다. PCL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면 재건술입니다. 즉 파열된 인대를 다시 재건했다 라는 건데요. 내 인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남의 인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인공합성 인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건술을 시행하셨어요. 재건술을 시행하고 보조기 착용하에 재활치료를 받으셨죠. 통상적으로 각도부터 확보한 다음에 허벅지 근육의 인대 강화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중을 주지 않고 맨 다리, 그러니까 다리에 하중을 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보존적인 재활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다 굽혀지게 되고 근력이 좀 붙게 되면 적극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통상적인 재활 과정입니다.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소득, 과실, 장애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소득은 이분이 배달업에 종사 중이셨고 5년차 미만이었기 때문에 직종별 통계소득을 적용을 하든 보험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21년 하반기 기준 보험사 주장은 282만원, 법률상 손해배상액 주장은 377만원 인정이 되는데 이거보다 미달하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용임금으로 결정이 되셨고요. 과실도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였기 때문에 과실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로지 후유장애가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나이가 20대라는 게 문제죠. 20대셨고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 65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상실 수익액이 인정이 되는데요. 막 45년 남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개수는 볼 것도 없이 240이 맥시멈 수치이기 때문에 개수는 무조건 240이 들어가요. 영구장애가 인정이 되면. 그리고 소득은 지금 현재 공사 부분이 317만원이니까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장애율이죠. 그러면은 이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장애율은 몇 프로로 할 거냐, 그리고 장애 기간은 영구로 할 거냐, 한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지죠. 참고로 만약에 한시 5년이다 그러면 개수가 대략 53 정도 돼요. 53.4545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317만원 곱하기 장애율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크죠. 예,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젊을수록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에 따른 합의금 차이가 큽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장애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밀었을 때에 정강이 뼈가 뒤로 밀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흔들린다고 하죠. 흔들리게 되면 걸을 때마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하중을 받으면서 이때 마찰이 생기게 되고 연골이 닳게 되죠. 하루에도 몇천 보씩 걷다 보면은 연골이 계속 왔다 갔다 마찰이 생기게 되고 지우개 같은 거기 때문에 연골에 닳게 됩니다. 다 닳게 되면 이게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 이후에 무릎에 이렇게 불안정성이 많이 남을수록 후유증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밀리는 미리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탈루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방금 보셨던 스트레스 뷰고, 그 다음에 KT2000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대학병원 중에서도 이 검사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몇 군데 대학병원에서만 있는데, 사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유리한 검사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니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참 쓰이다가 요즘엔 또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니플렉스는 사실 뭐 크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탈로스 방법이냐 KT2000이냐인데, KT2000은 솔직히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탈로스 방법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탈로스 방법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앞에서 미는 거 보이시죠? 이거 미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미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검사자가 이렇게 좀 조입니다. 조이는 힘을 이 다친 쪽과 안 다친 쪽을 일정하게 줘요. 그럼 뭐 10온스로 줄 거냐, 15온스로 줄 거냐, 20온스로 줄 거냐, 이렇게 힘 단위를 표현하게 되는데, 검사를 이렇게 슬슬 밀게 되면 당연히 많이 안 밀리겠죠. 근데 좀 세게 밀게 되면 당연히 많이 밀리겠죠. 그럼 검사자분들 입장에서, 아, 이분에 대한 후유장애를 내가 많이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세게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분의 장애를 내가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 안 계시죠. 더군다나 본인이 수술을 했다면, 본인이 수술을 해놓고 본인이 많이 밀린다, 장애가 많이 남았다 라는 건 수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료병원일수록 더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3의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봤을 때 다친 쪽이 이렇게 밀렸어요. 재보니까 1.36cm, 미리수로 따지게 되면은 136mm가 나오게 됐습니다. 136mm 나왔고, 안 다친 쪽으로 한번 재봤더니, 안 된 쪽도 똑같이 밀어보거든요. 밀어보니까 4.32mm.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앞에가 136이 아니죠. 10mm다니까 13.6mm와 136mm면 큰일 나죠. 죄송해요. 13.6mm와 4.32mm가 되는 건데, 이 차이를 따지게 됩니다. 13.6mm와 4.32mm 정도 됐죠. 차이를 내게 되면 오차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8에서 9mm 정도 돼요. 그죠? 그럼 이 미리수를 가지고 장애율을 또 따져야 되는데, 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밀었을 때 이제 측정하는 거는 방식도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이 대퇴골 쪽에 보이시죠? 보면 대퇴골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보이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라인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밀면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얘가 좀 흔들려요. 뼈가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잔상이 보입니다. 그럼 이 스퍼라고 하는 이 잔상 중에서 보세요. 요 점, 요 앞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로 이렇게 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요로 그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리는 거는 없네요.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앞에 스퍼 라인을 앞쪽으로 잡게 되면 그만큼 미리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내가 측정을 할 때 이렇게 똑같이 밀린 엑스레이를 두고도, 아, 이거 말고 스퍼를 뒤로 잡게 되면은 미리수는 적게 나옵니다. 스퍼를 앞으로 최대한 붙이게 되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미리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퍼 기준점을 여기로 잡을 것 같으면 건측에서도 스퍼 기준점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스퍼 기준점을 중심으로 잡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스퍼 기준점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안 주려고 하면은요, 쉽습니다. 스퍼 기준점 여기 뒤에, 다친 쪽은 뒤에 둬서 미리수 줄여버리고, 여기 미리수는 최대한 앞점을 둬가지고 건측은 미리수를 늘려버리게 되면 건측에 대한 수치가 늘어나고 환측의 수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동요 미리수가 8, 9mm가 아니라 3, 4mm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돼요. 실무적으로. 첫 번째, 검사 방법. 밀 때 힘을 얼마나 줄 것인가. 두 번째, 나온 결과를 두고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측정이 됐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8, 9mm가 나왔든 3, 4mm가 나왔든, 자, 8, 9mm 나왔으니까 당연히 몇 프로고, 3, 4mm 나왔으니까 당연히 몇 프로고, 이런 게 없습니다.
보시면 맥브라이드 박사가 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애평가 기준에서는 동요 미리수는 29%를 맥시멈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29%를 맥시멈으로 둔 상태에서 10mm 이상이면 29% 다 준다? 이것도 그냥 실무상 얘기일 뿐이지 맥브라이드 원전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29% 기준으로 8에서 9mm니까 난 29%의 2분의 1만 줄게, 또는 3분의 1만 줄게, 또는 3분의 2만 줄게. 이것도 의사 선생님 마음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첫 번째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검사 방법에 따른 결과를 놓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측정된 결과치를 놓고도 이 장애율에서 몇 분의 몇을 준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문제가 또 뭐가 있죠? 영구장애 줄 거냐 한시장애 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애율이 29% 다 주는 거고요, 14.5% 주는 거고요, 또는 뭐 3분의 1을 준용하겠다면 9.7% 정도 되겠네요. 9.7% 정도 주는 거고요. 완전히 합의금 산정 액수가 달라지게 되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는 나이가 또 젊으셨잖아요. 20대에서 65세까지 상실수익액 45년 240개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었죠. 저희가 끄는 장애 자체도 29%의 3분의 2였으니까 19.7% 정도였어요. 물론 이 측정 방법이라든가 측정 어떤 기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장애를 받은 겁니다. 왜냐면 합의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든 보험사는 무조건 그거보다 적은 액수를 제시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유있게 받아가지고 진행이 됐고, 영구장애는 인정을 하되 장애율만 조정이 돼서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후방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검사할 때 어떤 검사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미는 힘은 어떻게 줄 것인지, 그 결과치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디로 줄 것인지, 그리고 나온 미리수에 대해서 29%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준용할 것인지 모두가 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방식 측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사례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컨텐츠 보시다 보면 밑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눌러주시면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란이 뜨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 폼이 뜹니다. 이쪽으로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들어오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면 제 블로그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